안녕하세요. 밀리터리 인사이트입니다. 여러분, 혹시 핵무기가 아닌 재래식 무기만으로도 지하 아주 깊숙한 곳의 목표물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상상하기 쉽지 않은 개념이죠. 그렇죠. 오늘 저희가 좀 파헤쳐볼 내용이 바로 그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평가받는 한국의 최신 단도미사일, 현무5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여러 분석과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언론 보도부터 시작해서 군사 전문가들의 해설, 또 미국 전문가들의 시각까지 아주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른바 괴물 미사일이라는 별명까지 얻은 이 현무5의 실체, 이게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또 어떤 능력을 가졌다고 분석되는지, 또 이를 둘러싼 여러 주장들의 핵심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이 복잡한 정보들 속에서 정말 중요한 맥락을 딱 잡아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는 게 저희 목표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기대되신다면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자, 그럼 현무5, 그 모습부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여러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먼저 딱 언급되는 게 역시 그 엄청난 탄두 중량입니다. 아, 맞아요. 그게 제일 화제였죠. 최대 8톤에서 9톤. 와, 이 정도에 달한다고 하니까 이게 재래식 탄두로는 세계 최대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괴물 미사일이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 이유겠네요. 네. 특히 그 2023년 국군의 날 기념식 때 처음 공개됐잖아요. 이동식 발사 차량, 그러니까 TL이라고 부르는 거기에 실려서 나왔는데 그때 그 거대한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 주목했죠. 아, 맞아요. 그 TL 차량 바퀴수도 엄청 많았다고? 네, 자료 보니까 바퀴수가 16개에서 18개나 됐다고 하더라고요. 기존 현무2 시리즈 TL보다 훨씬 많아진 거라 미사일 자체가 정말 크구나, 육중하구나, 이런 걸 짐작하게 했죠. 하긴 탄두 중량만 그 정도니 미사일 전체 크기는 어마어마하겠네요. 네, 상당하죠. 근데 이게 또 배경이 있잖아요. 과거에는 우리가 만들고 싶어도 제약이 많았는데. 아, 한미 미사일 지침. 네. 맞습니다. 그 지침 때문에 사거리나 특히 이 탄두 중량 개발에 제약이 아주 컸었죠. 근데 2021년에 이게 완전히 폐지되면서 네, 완전히 사라졌죠. 그러면서 이제 현무5 같은 이런 고위력 미사일 개발의 길이 탁 트인 거다. 이런 배경 설명도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왜 이렇게까지 강력한 재래식 미사일을 만들었을까 하는 질문이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 국적이 궁금해지죠.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북한의 깊은 지하 벙커나 지휘시설, 또 핵 관련 시설 같은 아주 핵심적인 표적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들을 정밀 타격하기 위한 목적이다. 즉, 그 한국형 삼축 체계의 한 축이죠. 대량 응징 보복, KNBR, 바로 이 KNBR의 핵심 타격 자산이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하 100m. 와, 심지어 그 이상 깊이까지 파괴하는 걸 목표로 한다. 이 분석은 정말 좀 놀랍습니다. 네, 상상을 초월하는 깊이죠. 이게 단순히 폭발력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면서요? 그 마하 10, 그러니까 음속의 10배가 넘는 엄청난 속도를 낙하하면서 네, 마하 10 이상. 그 운동 에너지 자체로 또 강력한 파괴력을 더한다. 이런 개념이 상당히 흥미롭던데요. 인공지진 효과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네, 바로 그 점입니다. 그게 이제 기존의 대표적인 벙커버스터. 예를 들어서 미국의 GBU-57 같은 초대형 관통폭탄하고 좀 차별화되는 지점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뚫고 들어가는 걸 넘어서 그 초고속 충돌 에너지를 이용해서 지하시설 전체의 어떤 구조적인 안정성 자체를 파괴해버리거나 아니면 내부를 완전히 뒤흔들어서 기능을 마비시키고 심지어는 출입구를 붕괴시켜서 사실상 생매장시키는 효과까지? 와, 생매장이라니. 네, 그런 효과까지 염두에 둔 설계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발사 방식도 좀 특별하다고. 네. 발사 방식 역시 그 발사 순간의 화염 노출을 줄여서 생존성을 좀 높이고 또 기습 발사에 유리한 콜드런치 방식. 이 콜드런치 방식이 적용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도 자료에 포함되어 있더군요. 그러니까 미사일을 일단 튕겨 올린 다음에 공중에서 점화하는 방식이죠. 발사대 손상도 줄이고. 네, 맞습니다. 그런 장점들이 있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정말 어마어마하게 강력하다고 평가받는 현무5인데 그 위력에 대해서는 또 자료들 사이에서도 약간 온도차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평가가 좀 엇갈리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일부 국내 분석 같은 걸 보면 전술에게 버금가는 위력이다 이런 표현까지 쓰는데 또 어떤 자료에서는 특히 VOA 보도 같은 데서 인용한 미국 전문가들은 아니다.
재래식 무기는 아무리 강력해도 핵무기의 파괴력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이렇게 딱 선을 긋더라고요. 좀 과장된 평가다 이런 식으로요. 맞습니다. 그 지적도 일리가 있죠. 사실 지하 80m에서 100m 깊이에 아주 견고하게 지어진 시설을 완벽하게 파괴한다는 건 이건 정말 어려운 과제거든요. 그래서 현무5로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긴 그 정도 깊이면 쉽지 않겠네요. 네. 한편으로는 또 북한 반응도 재미있어요. 그 김여정 부부장이 직접 나서서 현무5를 황당한 궤변이다, 흉물이다 이러면서 아주 강하게 비난했죠. 아, 그랬었죠? 네. 그러면서 대신 자기들 초대형 방사포 위력이 더 대단하다 이렇게 막 과시하는 반응도 자료에 언급되어 있더라고요. 북한도 가만히 있진 않네요. 자기들도 뭐 비슷한 걸 개발했다고 주장하지 않던가요? 아, 네. 북한 역시 그 화성포 11다 호렌5라고 부르는 4.5톤급 고중량 탄도미사일을 개발했다고 주장하고 있죠. 4.5톤급이요? 그것도 상당하긴 한데 그래도 현무5에는 좀 못 미치네요. 그렇죠. 중량만 보면 그런데 또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는 여러 기술적인 의구심을 제기하는 분석도 꽤 있습니다. 어떤 기술적인 문제들인가요? 예를 들면 지하 깊숙이 관통하기 위한 그 탄두 부분 있잖아요. 그 탄두의 초고강도 강철 소재 기술, 이게 보통 기술이 아니거든요. 네, 엄청난 압력과 열을 견뎌야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목표 지점까지 가서 정확한 시점에 딱 터트려야 되는데 그걸 위한 정밀 센서나 신관 기술, 이것도 굉장히 고도화된 기술이고요. 또 하나는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떨어지는 탄두를 안정적으로 제어하면서 목표까지 정확하게 유도하는 거. 이 정밀 유도 기술. 네, 그 속도에서 제어한다는 게 네, 이런 것들은 북한이 단기간에 확보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이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단순히 탄두 무게만 늘린다고 되는 게 아니군요. 네, 그런 첨단 기술들은 상당한 연구, 개발 역량하고 또 첨단 산업 기반이 받쳐줘야 하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자료들이 이렇게 쭉 종합해 보면 결국 현무5 개발이라는 것은 한국이 핵무기 없이 이 재래식 전력만으로도 북한의 핵심 위협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억제력을 확보하려는 어떤 고심 끝의 전략적 선택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시각이 좀 우세한 것 같습니다. 핵 없이 핵을 억제한다. 뭐 이런 개념인 거군요. 네, 그런 맥락으로 볼 수 있죠.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이 그 사거리 문제 같아요. 공식적으로는 좀 짧게 발표된 것 같은데 실제로는 훨씬 길어질 수 있다면서요? 아, 네. 그 분석이 상당히 흥미롭죠. 탄두 중량을 현재 최대인 8, 9톤이 아니라 1톤 이하로 줄일 경우에 사거리가 3,000km에서 5,500km까지 늘어날 수 있다. 즉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급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3,000에서 5,500km면 와, 이거 한반도로 훌쩍 넘어서는 거리인데요? 그렇죠. 이 정도 사거리면 주변국들까지 다 사정권에 두게 되는 거니까 동북아 전체의 군사 균형에도 이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겠네요. 주로 한국들, 중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겠어요. 네, 그래서 일부 자료에서는 미국의 퇴역한 미니트맨 3 ICBM이나 구소련의 RSD-10 파이오니어 IRBM 같은 것들과 비교하면서 그 잠재력을 설명하기도 하더라고요. 그 정도 급으로 본다는 거군요. 또 구체적인 배치 계획까지 언급된 자료도 있었어요. 2023년 말부터 연간 최대 70발 정도 양산을 시작해서 미사일 사령부 예하 부대에 최종적으로는 최대 200여 발까지 배치할 계획이다. 이런 내용까지 확인됩니다. 연간 70발, 최대 200여 발 꽤 구체적인 계획이네요. 양산도 이미 시작됐거나 임박했다는 거군요. 네,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정보들이죠. 아, 오늘 정말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덕분에 현무5라는 이 최첨단 무기체계의 정말 다양한 측면을 아주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기술적인 성취도 대단하지만 그 이면에 담긴 어떤 전략적 함의까지 생각해 볼 지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현무5는 분명 한국의 국방력 강화, 그리고 대북 억제 전략이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진전을 상징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방금 이야기 나눴듯이 또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 실제 능력과 또 전략적인 효과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 또 다양한 시각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할 부분들이 많죠. 네. 그래서 여기를 마지막으로 한번 던져볼 질문은 이겁니다. 과연 이 현무5의 본격적인 개발과 배치가 앞으로 한반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동북아시아의 안보 지형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바꾸어 놓을 것인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정말 강력한 억제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아니면 혹시 의도치 않게 지역 내의 군비 경쟁을 더욱 촉발하는 그런 요인이 될지는 글쎄요, 앞으로 계속 면밀히 주시하면서 평가해 나가야 할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셨습니다. 그 귀추가 주목되네요. 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밀리터리 인사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